자, 우리가 계약법 체계를 봤고 이제 물권법 체계를 봅니다. 일단 계약법 체계 확인해 보죠. 제 프린트 보세요. 1페이지 민법의 체계 돼 있죠. 자, 계약법 밑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을 보였죠. 매매, 다음 페이지 교환, 임대차. 자,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1페이지 찾았어요? 1페이지. 1페이지에요. 양가로서 한번 계약법. 자,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세 가지를 배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말 그대로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위험부담. 어떤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걸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위험부담. 3번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줍니다.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안 줍니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계약을 쪽내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계약을 해제한다 그래요. 제거해버립니다. 계약을 해소해서 제거한다 해서 해제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법이 구성되고요. 이제 물권법 봅니다. 물권법도 마찬가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총론, 강론, 총칙, 각칙, 얘들이 각칙이에요. 이 시스템은 독일법 체계가 이렇게 구성돼요. 독일 애들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거기서 칸트가 나오고 헤겔이 나오고 어마무시하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독일 애들이에요. 생긴 것은 게르만 민족이라 되게 못생겼어요. 골격이 아주 커요. 게르만 민족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걔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요. 히틀러. 대신 아주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다 독일에서 철학자가 나와요. 칸트, 헤겔, 총론, 강론이 독일 놈들이 만든 법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강론을 배우기 전에 항상 총론부터 나와요. 강론을 보기 전에 총론을 읽으면 뭔 소린지 몰라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을 보기도 전에 민법 총칙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법률 용어가 총칙에서는 안다는 전제로 막 써놔버려요. 이게 독일 애들의 사고방식이요. 걔들은 일단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각칙으로 가자는 주예요. 이 체계는 머리 좋은 사람한테 맞는 체계예요. 우리같이 머리가 부족한 사람,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안 맞아요. 독일 애들같이 머리가 철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만 맞는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이 독일법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머리 좋은 독일 애들이 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영미법계는 독일법하고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그쪽은 판례 중심이에요. 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스쿨 있잖아요. 걔들은 판례만 공부해요. 케이스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걔들은 법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판례 케이스를, 몇 번 사건 기억하시죠? 그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가 거기는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법전이 따로 있고 성문법 국가 독일법을 승계했기 때문에 독일 애들은 쉬운데 우리 애들은 총칙, 각칙 이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총론, 강론. 물권이란 게 뭐냐? 채권은 아까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말 그대로 빚채자예요. 빚이란 것은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 이게 채권인데, 자, 물권은 뭐냐? 항상 단어 자체에서 법률 용어는 이해하면 돼요.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게
물권이라고 해요. 물건이 나오네요. 저기는 사람 대 사람 사이. 소유권 주세요. 내가 빌려준 돈 주세요. 이게 채권인데 물권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갑이 이 집 소유자입니다. 이걸 소유권이라고 하죠. 집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우리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 제외, 부동산만 합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에요. 이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게 물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물권은 사람이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물권법에서는 8가지 물권을 딱 법에서 정해놓는데 그중 하나는 시험범위 제외니까 7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물권이 점유권이라고 해요. 점유권이란 건 뭐냐? 내가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면 점유한다고 그래요. 점유는 어떤 물건을 내 휘하에 두고 있으면 점유한다고 하고요. 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그럼 도둑놈이 가지고 있죠? 나는 점유를 상실했다고 그러고 도둑놈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법은 도둑놈과 같은 불법행위 나쁜 놈은 권리 주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아요. 이걸 인식하세요. 나쁜 놈은 법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의자는 보호 안 해주고요. 선의자는 보호해줘요. 그러면 도둑놈이 내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둑놈한테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점유권만큼은 예외적 권리예요. 도둑놈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줘버려요. 권리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은 권리자를 보호해요. 을이 도둑놈이에요. 내 가방을 을이 훔쳐갔어요. 자, 그런데 병이라는 도둑놈이 또 훔쳐갔어. 을은 도둑놈인데 을이 병한테 그래요. 병, 너 왜 내 가방 아니죠? 내가 훔친 가방을 너 왜 훔쳤니? 내놔. 당연히 안 줍니다. 소송 겁니다. 판사님, 이 도둑놈이요, 제가 훔친 가방을 훔쳐갔어요. 돌려주기 좀 판결 좀 때려주세요. 세상에, 도둑놈이 소송을 걸었어요. 지 물건도 아닌데 이길까요, 질까요? 당신 도둑놈 맞죠? 네. 근데 소송 걸었어요? 기각해버려? 판사가? 안 그래요. 승소해요. 승소. 이겨요. 왜? 도둑놈도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법이 보호해줘요. 법은 권리자를 보호해줘요. 즉 도둑놈도 보호해줍니다. 이게 점유권의 특색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점유권은 이 가방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실상 집에 내 휘하에 가지고만 있으면 권리로서 인정을 해줘 버리는 아주 특이한 권리예요.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도둑놈도 즉 정당한 이 가방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납니다. 이게 점유권. 그러면 항상 민법은 이분법이에요. 민법이 참 편한 게 3분도 아니야. 5분도 아니야. 2분이에요. 2분. 둘로만 나네요. 대부분. 3분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2분으로 나눠서 반대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대말을 많이 파악할수록 민법이 빨리 익숙해져요. 점유권의 반대말,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은 뭐냐? 이 가방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면 도둑놈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이 없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가방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냥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만 있을 뿐이지 도둑놈은 이 가방을 내가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는 거예요. 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 본자 써서 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점유하는 상태 자체냐,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자, 본권이 중요하죠. 본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조금 전에 봤죠? 내 아파트를 내가 삽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요. 이걸 수익한다고 해요. 이익을 받는다. 수익, 월세 받는 거예요. 세 줘서. 그 다음 돈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팔 수 있죠. 처분한다고 그래요. 처분이라는 단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소유권은 내 아파트를 소유권이 있는 건물은 갑이 살 수도 있고 세 줘서 월세 받을 수도 있고 수익 팔아서 5억을 환가할 수도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라고 해요. 권리 속에 있는 내용을 권능 그래요. 몰라도 돼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권능에 또는 처분 권능에 다른 사람이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자가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치면 설정이란 말은 소유권 위에 추가된다. 추가의 플러스 개념이 설정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에 전세권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걸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등기 치면 물권은 등기해야 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플러스 등기를 치면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는데 전세를 줬으면 갑은 더 이상 사용 못해요. 키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자 대신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걸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해요. 여기에 제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유자 대신 을이 살죠. 사용, 수익. 얘를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용익 물권에는 다시 세 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제한 물권은 하나가 더 나와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간 게 아니라 처분 권능에 제한 들어가요. 을이 은행입니다. 담보대출 1억 일으키고 갑에게 채권자 채무자겠죠. 담보 주세요 하니까 갑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 잡힙니다. 그러면 얘가 1억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얘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처분. 그래서 두 번째 제한물권이 여기가 잘 글씨가 안 써지는구나. 제가 이 학원이 처음이니까 이제 저도 적응해야 돼. 앞으로 글씨 쓸 때는 여기까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써지죠. 안 써져. 자,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필요해요. 그래야겠네. 갑에게 1억 대출합니다.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돈을 빌려줍니다. 을은 은행. 갑, 너 1억 안 갚으면 어떡할래? 담보 줘. 그래요? 갑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이 저당권의 힘은 자기 채권 1억에 대한 이 채권을 다른 놈보다 우선해서 땡길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낙찰대금에서 자기 채권 1억을 남들보다 우선해서 땡길 수 있어요. 자, 반드시 담보물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채권이 필수 요소예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채무자는 얘는 1억 갚아야 될 채무자죠.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해줬다 해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해요. 전세권자가 되겠고 얘는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해서 전세권 설정자 그래요. 막 따라하세요. 수업 중에 따라해요. 뱉어요. 전세권자, 저당권자, 소유자를 설정자, 즉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설정. 그래서 이 건물에는 갑소유권이라는 물권 하나 있고 을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겨요. 하나 더 있어. 점유권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아파트에 권리가 물권이 3개 존재해요. 소유권, 전세권. 얘가 점유하고 있죠. 사니까. 점유권. 물론 얘도 간접으로 점유한다고. 얘도 점유자예요. 이건 나중에 점유권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의 권리가 소유권, 전세권, 점유권. 그렇구나.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애우려고 하지 말아요. 민법 처음 접근할 때는 설명 듣고 그렇네. 이런 게 있었어. 소유권이 사용? 사는 거지. 수익? 월세 받는 거지. 팔아 제끼는 거지. 처분. 제가 설명한 것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시간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애우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결국은 애워져요. 시간 얘기래. 진짜 시간 얘기라니까 이 11월 시점부터 애우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립니다.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렇구나. 시간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시간이. 아직 시간 많아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발생하는 물권 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라고 2개를 배워요. 안 써져. 유치권하고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강론에서 7개 물권을 배웁니다.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중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가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 지역, 전세권, 돈 빌려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물권을 배워요. 강론. 이런 건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시간 얘기를 외우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외워줘. 지상지역 전세권 이걸 누가 못 외워. 시간 얘기를 해요. 시간이.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계속 할 거니까. 총론은 물권의 공통적 사항. 첫 번째가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객체는 대상이랑 같은 말. 물건입니다. 부동산이겠죠. 그 다음에 물권 종류에 대해서 2번째 배워요. 법이 정하는 7개 물권. 종류 끝. 가장 중요하죠. 물권, 권리는 항상 힘이 생깁니다. 효력. 우리는 앞으로 계속 효력을 배워요.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건과 효과, 효력이에요. 힘이에요. 힘력, 발휘할 효. 이 물권이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물권, 이 권리, 물권이라는 이 권리는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효력 파트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효력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유효다, 무효다가 여기서 나와요. 효력에서. 자, 여기서는 내 아파트를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인 나는 당연히 너 왜 내 허락 없이 내 집에서 있니?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집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인 나는 그 사람을 상대로 계속 주무세요 할까요? 아니면 어이 나가세요. 당신 누구야? 그렇게 할까요? 나가세요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소유권이 가진 힘이에요. 법은
권리자를 보호해요. 즉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면 나가주세요. 내 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물권이 침해됐을 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물권에서 나오는 힘이다 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나가주세요. 돌려주세요. 내 집. 물권자가 청구한다 해서 물권에서 나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채권자가 뭔가를 청구하면 그건 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구권은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시험법 내에서는.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아까 8조 5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기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갑니다. 등기쳐야겠죠. 물권이 변동됐다고 그래요.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면 을에게로 기존 갑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변동됐다 그래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래서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말해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소유권과 같은 제한물권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꼽아야 돼요. 오늘 강의 3시간 중 가장 중요한 이것만 오늘 가져가도 돼요. 매매계약. 계약을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민법 총칙에서는 추상적인 단어로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자 법률 행위가 뭐냐? 행위는 행동이에요.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고상하게 행위라고 대체할 뿐이에요. 법률 행위는 뭐냐? 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동을 말해요. 계약했죠. 행동했네요. 행동했어요. 행동했네. 그래서 계약이 행동이에요. 앞에 법률, 행동을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같은 행동을 했네요. 계약서 썼죠. 법률행위. 그래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는 말로 대체될 뿐이에요. 그러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행동한 것만으로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법이 네 앞으로 등기 치세요. 등기. 그렇지 않으면 당신 소유권 취득 못해요. 법이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그런 거야? 등기 쳐야 되는 거야? 나 오늘 새로운 거 알았네. 등기 쳐야 되는 거 이해하고 외우고 법조문은 외워야 돼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되는구나. 등기해야 되는구나.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오늘 하나 이거 외워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항상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하고 돈 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꿔주세요. 그래야 당신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 법조문 외웁니다. 제가 외우세요 하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오늘 외우는 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나중에 어차피 별 3개 할 거야. 하루에 하나씩 외울 거야. 자, 그래서 물권 변동과 등기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2차 과목에서 공시법에서 별도의 한 과목으로 배워요. 부동산 등기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하고 연결되는 2차 과목 중 등기법이 있고 민법을 잘하면 등기법도 잘하고요. 민법을 못하면 등기법도 못해요. 점수 안 나와요. 둘은 이해 과목이에요. 등기법을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외워. 1년 내내 와야 돼. 점수도 안 나와. 절대 외워서는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민법하고 등기법 이해 과목이에요. 학개론.
학계론도 이해 바탕에서 외워줘야죠. 그래서 덮어놓고 외우면 점수가 안 나와요. 50점까지밖에 안 나온다니까. 절대 7점 이상 고득점 못해요. 덮어놓고 외우면.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살짝씩 막 틀어요. 그걸 대체하려면 평소에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캐치가 되지. 덮어놓고 있다 없다 죽어라고 외우면 살짝 틀어버리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이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물권법 강론에서 빨간 글씨가 없으니까 또 빨간 글씨 못 쓰잖아. 11문제 나와요. 진하게 써야지. 강론에서 11문제 많이 나오죠? 14문제 중 무려 강론에서 11문제. 점유권, 소유권에서 4문제. 지상지역 전세권에서 각 한 문제씩 3문제. 유치권, 저당권이 합쳐서 4문제. 학판이 나를 안 도와주네. 유치권, 저당권이 4문제. 4문제, 4문제, 3문제, 11문제 구성해요. 그래서 물권법 강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특히 점유권. 여기서 2문제 나오면 소유권이 2,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이 3. 이런 식으로 4문제 구성. 점유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유권은 소유권에서도 나오고요, 지상권에서도 나오고요, 전세권에서도 나오고요, 유치권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결국 물권법 강론 11문제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려면 점유권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점유권은 다 걸쳐요. 다. 모든 다른 권리에도. 그래서 점유권 기초를 잘 잡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이렇게 서로 점유가 연결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총론에서 3문제 나오겠죠. 물권 청구권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물권 변동과 등기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론이 3문제, 강론이 11문제. 그러면 어디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강론을 열심히 해야 돼요. 물권법은. 그 다음 총론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이쪽만 보면 돼. 객체, 종류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처음에 입문 때만 하고 나중에는 안 할 거예요.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씩 나와.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왜 해요? 나올 것 빤해. 그 몇 개만 살짝 정리해버립니다. 평소에는 물권법 책을 폈어요. 객체, 종류, 막 물권 법정주의 나고 그래. 보지 마. 보지 마세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 바로 들이대버려요. 시험에 나오는 걸 죽으라고 해야지. 왜 이런 걸 보냐고.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만 하세요. 그거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해마다 나와요. 27회, 28회, 29회, 30회, 올해 31회까지. 해마다 나와, 해마다. 얘들도 해마다 2문제, 3문제. 해마다 나오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안 나오는 거,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나와? 틀려버리면 돼. 진짜예요. 안 했어. 나와요? 틀려도 돼. 6점 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대범함이 필요해. 공부는 대범하게 해야 돼요. 소심하면 힘들어, 본인이. 나오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해, 그런 사람들이. 정작 물권청구권을 내 걸로 못 만들어. 이거 하느라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왔어요. 강사도 대범함이 필요해요. 소심한 강사는 다 해요. 소심한 선생은 혹시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나면 어떡하지? 저는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나오면 틀리세요. 왜? 나머지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들면 거기서 다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저도 대범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대범함이 필요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열심히 해요. 여기서 맞추면 되지. 여기서 맞추면 되지. 여기서 맞추면 되지. 설사 여기서 나왔어. 틀리면 돼요. 여기서 맞춰주면 돼. 우리 시험은 100점, 40개가 100점이 아니에요. 8개는 틀려도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오면. 근데 안 틀려요. 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 거 5개만 딱 할 거니까 나중에. 일단 기초는 하겠죠. 기초니까. 물건, 부동산 끝. 토지 건물, 농작물, 수목. 그건 잠깐 5분이면 돼요. 5분에 딱 정리하면 돼요. 나중에. 물권법.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법 총칙. 5분이면 끝나요, 이제.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파트예요. 법률 행위.
법률행위하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행동했죠? 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동,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계약이죠. 갑소유 아파트를 팔죠. 매매계약. 대금 5억에 팝니다. 매도인, 매수인. 이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무슨 얘기냐? 법률행위는 의리, 원해서 산 거예요. 행동을 왜 할까요? 왜 행동을 할까요? 사람이 왜 행동을 하느냐?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잠꼬대예요. 뭔가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감나무에 감을 먹고 싶어.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행동해야 돼. 따야지. 마찬가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일단 의사가 있겠죠. 아, 저 아파트 살까? 집값 오를 것 같은데? 목이 좋아. 사야지. 의사만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취득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양심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 세상은 바뀌잖아요. 행동해야 돼, 행동.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행동, 양심.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을 생각이 있으면 행동 나섭니다. 그러면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표시해야겠죠.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너 살 거야? 행동했죠. 을이 너 네 아파트 나한테 5억에 팔 거야? 청약은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저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행동을 합니다. 이걸 내 의사를 상대방에 표시했다. 청약했다는 의사표시. 상대방 오케이 그래 팔게 그래 살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짝짝꿍 되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즉 법률행위 계약은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에 관해서 두 번째 배워요. 그 다음 내 아파트가 나는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중개업소에 내놓을 텐데 그래도 부산에 있는데 친척이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럴 때 내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제도, 이게 대리제도예요. 나 대신 법률행위를 네가 좀 해줘. 네가 고생 좀 해줘. 대리제도예요.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계약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게 하는 제도, 이게 대리제도예요. 그 다음 계약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해요. 유효라고 해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앞으로 효력이 있다. 유효 한자로. 우리 시험은 유효도 나오고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한글로도 나오고.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법이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효력이죠. 힘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법학에서 힘은 권리예요. 권리. 권리는 법이 보호해줘요. 효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어요. 효력. 유효하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생겼다는 거고, 이 매매계약은 동네가 채권법, 계약법은 채권법,
매매계약은 따라서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란 게 뭐냐?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요. 이걸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단어 자체로 느낀 거죠. 계약을 하니까 채권이 발생하네. 채권 반대편은 반드시 채무가 존재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을에게서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죠. 이와 같이 유효,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거고 채권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네요. 등기하니까 이제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네요. 이게 법률의 인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등기 넘겨줘서 등기를 치면 이제 물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 행위, 채권 계약 이걸 원인 행위라고 그러고 등기 꽂아줬죠? 넘겨줬죠? 결과라고. 소유권은 물권이죠. 이 등기를 물권 행위라고 하고 이걸 채권 행위라고 해요. 매매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을 통해서 자기 채무를 이행해줬죠. 등기 넘겨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치니까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했죠. 등기를 물권행위.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매매계약을 채권행위. 계약하니까 나중에 등기 치면 소유권 취득했죠. 원인데 결과예요. 그래서 동네 계약법은 채권법. 저 그림이 있죠? 따라서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소유권은 물권. 따라서 소유권 등기 친 거야? 소유권이 물권. 따라서 얘는 물권행위. 그런데 무효하려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됐네. 자, 이게 유효의 효과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고 힘이 생긴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생기고 해당 계약이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에 따라서 채권이 생기고 물권이 생긴다. 이게 유효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무효라고 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즉 무효란 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힘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마나 했다, 뻘짓했다 그거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먼저 채권을 통해서 등기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도 필요 없다, 너 뻘짓했다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무효예요. 애워요. 무효란 것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게 뭐냐?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데 외워버려요. 이걸 해야 토지거래허가 대법원 판례가 샥 해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 이걸 애우고 그쪽은 흘리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무효, 아무런 효력, 민법을 잘하려면 논리대로 가르쳐야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 법에서 힘은 권리다. 따라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권하고 채권이니까 당연히 매매계약을 해도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도 없고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도 없고 설사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어간 이런 효력도 없다. 이게 무효의 정의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뻘짓했다 그거예요. 이게 무효. 그럼 취소가 뭐냐? 취소는 얘가 17살이에요.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요. 고등학생이죠. 미성년자라고 해요.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부모 동의하에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17살인 갑이 부모 허락 없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15억에 팔았어요. 한 달 후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얘, 너 왜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네 명의 아파트 팔았니? 응? 혼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저요 15억에 팔았어요. 15억에. 그래? 5억짜리를 어떻게 10억에 팔았어? 제가 부동산에 소질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효력이 있어요. 유효예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계약했다고 해도 일단은 있습니다. 효력이. 유효예요. 따라서 유효란 얘기는 서로서로 소유권 넘겨주세요 할 권리도 있고 소유권 넘겨줄 채무도 있고요. 그런데 10억, 즉 잘 팔았으면 그냥 얘 입장에서는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부모님이 5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 정상적 사고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을 때, 법률행위했을 때 이쪽 미성년자 쪽에서 잘 팔았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느끼고 싶으면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유효한데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 있는 취소권을 줍니다. 이게 제한능력자 보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취소해버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 돌아가요. 무효 효과랑 똑같아져. 이게 취소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 취소인데 민법총 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예요. 무효 취소는 목차상은 네 번째 동네지만 첫 번째 동네부터 끝까지 나와요. 무효 취소는. 그래서 결국 민법총 측은 뭘 배우는 거냐?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서 여기서도 무효 취소, 무효 취소,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유동적 무효. 민법총 측은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반사회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 불공정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무권대리 무효, 착오 취소, 사기강박 취소, 제한능력 취소. 민법총 측은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5억 줄게. 바로 주지 않고 조건을 답니다. 날짜를 붙입니다. 너 올 말에 있을 시험에 합격하면 5억짜리 오피스텔 줄게.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증여.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죠.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시험에 합격해야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효력이 나중에 조건 성취. 시험 합격을 전제로 채권이 발생해요. 기한. 초등학생 아들이 스마트폰 사달래요. 부모님이 예, 안 돼. 너 임마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날짜 붙인 거예요. 1년만 기다려. 중학생 되면 사줄게. 이게 기한이에요. 자, 민법총 측은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속 의사표시 필수 요소.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해버릴 수 있는 취소. 법률행위에 조건을 답니다. 날짜를 붙입니다. 조건기한. 이렇게 해서 민법총칙을 배워요. 자, 의사표시까지가 절반인데 여기까지가 4문제. 대리부터 조건기한까지가 6문제. 대리 3문제. 무효 취소 각 1문제씩 2문제. 조건기한 1문제.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나와요. 절대 찍어서는 답 사이로 막 가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하고 의사표시 동네는 아까 우리 국어로 찍고 상식으로 찍으면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을 꽉 잡을 동네. 여기 동네가. 이 동네는 아까 같은 찍는 방법에 따라 찍으면 다 틀려요. 다 틀려. 선의는 보완되고 악의는 소유권 취득하고 모든 결론이 90%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동네는 중심을 꽉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동네는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중심 잡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외워버려야 돼요. 키워드로.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동네가 찍어서 100% 틀리는 동네가 이 동네. 그래서 민법총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민법총칙. 그 다음 민법총칙인데 물권법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그게 연관돼서 총칙이 나와요. 그걸 딱 잡으면 민총 점수가 나와요. 나중에 잡을 거예요. 나중에. 너무 처음부터 달릴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1년 남았어요. 1년.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시간이 1년이나 남았다 생각하시고 차분히 가야지 스스로를 차분히 가야지 릴렉스 하시고 시간 아주 많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민법 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올 1월달, 3월달, 5월달 2달씩 강의한 내용을 올려놨어요. 근데 며칠 전에 3월달 강의하고 5월달 강의는 삭제했어요. 그래서 남은 건 지금 1월달 32강 기본이 남아있어요. 왜 삭제했느냐? 저는 강의를 어떤 순서로 하냐면은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우리 공부할 양의 50%를 제가 강의를 해요. 이게 1월부터 2월이에요. 다른 데는 2월 강의거든요. 여기만 3개월 일순환이에요. 다른 데는 2달씩 돌아요. 1월, 2월에 한 것 50%예요. 3월 2달 과정에 3, 4월에 플러스 30%를 추가하고요. 5월, 6월 마지막 이론 과정에 딴 데는 여기는 7, 8월까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조금 칼리큘럼이 틀려요. 이때 나머지 20%를 해요. 그래서 1월, 3월, 5월 2달씩 3순환 과정을 제가 올해 다른 학원에서 했는데 이 3개를 다 올렸어요. 3순환 과정을. 근데 얘를 삭제했어요. 지금은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얘만 남아있어요. 왜 삭제했느냐?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시험이나 1년이나 남았는데 이 강의까지 떠있으면 사람들이 기본을 듣지 않고 100%가 있는 예를 들어요.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민법은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굳건해요. 그래서 3월하고 5월은 제가 삭제해버렸어요. 이거 들으세요. 지금 11월 달에 유튜브 검색하면 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기본 1강부터 32강까지 있는데 민총하고 주로 물권법에 많이 할애한 내용이니까 시간 되시면 지금 우리 민법하고 결혼밖에 안 하잖아요. 11월 달에 다 들어버려요. 다 들어버려요. 이거 듣는다고 다음 주 입문 때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 돼. 거기에 입문은 없어. 입문은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 없어서 그걸 못 구했어요. 못 간 게 아니고 제가 안 올렸어. 아무튼 이거 들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듣고요. 오늘은 뭐 어차피 OT니까 앞부분은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마지막 체계 이런 거 들어요. 제 강의 특성은 목차예요. 저는 목차 그리고요. 나머지 그림 그려요. 저는 끝까지 가불병으로 가요. 물론 5월달부터는 이제 많이 흡파하는 판사를 안 해요. 하지만 4월까지는 계속 판서로 설명하고 책 확인하고 별 쳐드리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설명만 하고 쭉 나가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6년에 공인중개사 땄고 변호사 생활이 좀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제가 강의는 그 전에 한 15년 했어요. 대학에서도 하고 전문교육원에서도 하고 그러다 이 판에 뛰어든 건 변호사를 못 하겠더라고. 저는 정관이에요. 정관. 행정부처에 15년 변호사로 있어서 제가 10대로 오품에 들어왔어요. 연봉도 매덕 꽤 셌어요. 근데 정관에 애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전 부처 가서 로비해야 돼요. 영업해야 돼. 전 부처 가서 직원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나는 회사를 대리하니까 전 공무원한테 뭔가 부탁을 해. 내 의뢰인을 위해서. 못 하겠더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버렸어. 뭔가를 부탁하는 걸 못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 괜히 찾아가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놈 또 왔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때려쳐버렸어. 그래서 2년간을 무려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에 들어온 지가 이제 2년째, 이제 3년 차 이제 되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저를 몰라요.
다행히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저를 아셔가지고 저를 여기에 오게 한 거예요. 감사해요. 원장님 감사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강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변호사 하는 것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좋아하고 또 강의도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강의를 해야겠다. 대학은 제가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대학 교수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인중개사 계기가 돼가지고 공인중개사 민법하게 됐어요. 제가 강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민법 강사들 모니터링 해봤죠. 강의 준비할 때 대부분 설명하고 교재를 확인을 안 시켜주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아니면 흑판에 판사를 안 하고 그냥 교재 보면서 설명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딱 마음 먹은 게 있어. 반드시 흑판에 먼저 설명한다. 그 다음 교재에 반드시 확인시켜준다. 그 다음 대부분 별을 안 하시더라고. 별표를. 별표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날 4시간 강의한 걸 평면적으로 다 복습하게 돼. 나는 절대 그렇게 강의하지 않는다. 중요도를 반드시 알려드려가지고 별을 해드려서 별 3개부터 하세요. 시간 안 되면 별 하나 둘은 안 봐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뛰어들었어요. 어찌됐든 다행히 작년 올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성적이 잘 나오고 제 강의를 들으면 빠져들어요.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하실 때 자꾸 들어요. 그게 민법 점수가 잘 나오는 비결이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외우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왜 평소에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생각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민법 점수를 정말 마의 60점, 7점 벽을 넘어버리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나중에 넘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은 이게 제껴요. 처음부터 암기하면 처음에는 먹혀요. 점수 절대 많이 안 올라가요. 끝까지 외워야 되게 힘들어요. 우리 2차 과목만 덮어놓고 외우기. 민법은 민법까지 외우지 맙시다.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고 하면 저절로 외워지고요. 그게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기억도 오래가고.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와요.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해야 민법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장난쳐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찍어도 잘 찍어요. 타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만 믿고 앞으로 1년 따라와요. 여러분들 무조건 민법 점수 잘 나와요. 학개론에서 살짝 점수가 안 나와도 민법에서 보충 들어갈 거예요. 진짜예요. 2년 동안 그러시더라고. 다 민법으로 보충 들어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민법 점수 더 잘 나와요. 학개론보다.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여러분들 친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서로도 친해져야 돼요. 학원 분위기가 좋아야지 저도 강의가 더 살아요. 강의하는데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제가 힘이 안 나. 막 답도 해주고 웃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신이 나요. 신이 나면 훨씬 더 제 강의력이 더 좋아지죠. 물론 한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못하진 않겠죠.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분위기가 더 좋으면 더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동료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학원 분위기가 좋으면 그 학원은 합격생이 많이 배출돼요. 명심하시고 명심할 것 결석하지 않기. 절대 결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한 번 동영상으로 대체해야지 하면 처음에는 동영상 보고 해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돼서 일주일 안 하죠. 놔버려요. 몇 달 후딱 가요. 무조건 결석하지 말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일부러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개 끄덕이는 작업. 민법뿐만 아니라 전 과목. 애우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익숙해져요. 2차 과목도 처음부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개 끄덕이세요. 그렇구나. 그러는 거야? 처음 알았네? 이렇게 넘어가고 고개 끄덕이면 돼. 뭔 말이야? 이런 건 2차는 없어요. 양이 많을 뿐이지. 그걸 애워야 될 뿐이지. 애우는 순서는 처음부터 덮어놓고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해하고 이걸 반복해서 애우려고 노력하고 점차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애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본인만 힘들지 좋은 결과가 안 나요. 애우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아셨죠?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봬요.